오늘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가의 정치적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리더들이 겪는 고뇌의 무게, 권력 내부의 미세한 균열, 그리고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부의 압력까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권력의 내부에서 울리는 파열음 정치란 종종 거대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 순항하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부의 폭풍우가 아니라 배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때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치의 중심부에서 바로 그런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소위 청병대전이라 불리는 집권 여당의 최고 지도부인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내란수사특검법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길고 긴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양측 원내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나누며 웃었고 전국을 얼어붙게 했던 거대한 갈등 하나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청래 당대표는 언론 앞에서 어젯밤의 합의는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원내대표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겠는가?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그의 분노는 깊었습니다. 정치에서 합의가 번복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합의 번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인간적 도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아무런 상의 없이 그런 중대한 합의를 했을 리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당대표의 최종 승인 아래 이루어진 합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몰랐던 일인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을까요?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에 굴복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당대표는 정치적 실리를 택하는 대신 지지층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배를 이끌던 동료를 거친 파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정당 내부의 리더십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칙과 실리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강성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현대정당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적 동지 사이에 남은 것은 깊은 인간적 배신감과 분노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제2장, 광장의 함성과 리더십의 위기 정치 지도자들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현상은 비단 여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혹은 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두 번의 거대한 좌초를 겪은 보수 정당은 깊은 무력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의 목소리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점점 더 광장에 거친 함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는 원내 투쟁을 넘어 본격적인 장애 투쟁,
즉 광장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내부의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손쉬운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도둑맞은 자부심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이들의 심리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의 주류라고 믿어왔던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패배를 겪으며 느낀 수치심과 박탈감을 자신의 책임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내부의 배신자들이 우리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이 단순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는 패배감에 젖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분노를 결집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와 같은 극우 유튜버들은 이러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현실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지자들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정당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목소리를 낼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정치인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극렬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정당은 점점 더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들만의 섬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장의 함성은 커질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의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3장 동맹이라는 이름의 무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동안 외부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요구를 던졌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라. 이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내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일주일간 구금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 구금 사태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질극과 다름없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와 쇠사슬에 묶인 채 이동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70년 혈맹이라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당시 한국의 전체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국가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의 금품 갈취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의 기술 앞에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동맹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굴욕을 강요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동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압박 앞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지혜롭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가 마주한 세 가지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 내부의 신뢰 붕괴, 극단적 목소리에 잠식당하는 정당의 현실, 그리고 동맹국으로부터의 거대한 압박. 이 모든 것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결국 리더십의 위기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스스로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깊은 상처를 입고 열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비로소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주님의 은총과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